오늘 그 2025년 1차 경찰 형사법 형사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은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 이후로 이제 추가드릴 말씀 특별히 없고, 문제가 이제 최신 판례가 조금 많이 나왔다는 거, 그거 빼고는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었고, 일단 학생들도 뭐 괜찮게 본 것 같아요. 난이도도 이제 무난했고, 그다음에 출제 그 분야나 뭐 이런 것도 무난했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셨길 바라고요. 해설 강의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40분 모의고사 이제 해설하면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자, 1시간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빨리 해봅시다, 빨리.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힘드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1번, 이거 재형법정주의인데, 양형기준은 그 소급표 금지 적용 안 되죠. 그래서 양형기준하고 같이 이제 적용된 게 판례 변경은 소급표 적용되지 않는다. 1번이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형벌법규,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세 줄 내려가면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 그 법규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소추조건 유추 적용해서 가벌성이 확대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겠죠. 네, 틀렸다. 4번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제 처벌 대상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상습 강제추행죄, 그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 행위가 시행 이전에 시행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이루어졌을 때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2번, 자, 적용 범위죠. 1번, 범죄 후 법률이 변경,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종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유지한다는 경과규정. 경과규정이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경과규정이 있을 때는 경과규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경과규정의 내용은 종전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법을 적용한다죠. 그래서 국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1조 2항은 적용되지 않죠. 적용된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외국에서 도박 가는데 두 번째 줄 속인주의다. 속인주의. 속인주의다. 그러면 속인주의다. 그러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필리핀이죠. 그래서 도박을 해도 처벌되죠. 처벌된다. 근데 그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틀렸고요.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7조 외국에서 그 다음 줄 유죄 판결에 의해서 벌금형, 징역형 되고 유죄 형벌이죠. 형벌에 대해서 실제 집행된 사람이 이 7조의 적용 대상이 되죠.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무죄 판결 미결 구금이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고, 요거는 유죄 판결이니까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해당 형벌법규 자체에 대해서 수권 위임받은 법령이 아닌 거죠. 수권 받은 법령이 아닌 거, 법령은 이제 다른 거고, 그게 아닌 다른 법령일 때, 그러면 끝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과 직접 관련이 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근거로 1조 2항이 적용된다죠. 그래서 형벌법규 자체 수권 위임된 법령은 그냥 바로 1조 2항이 적용되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직접 관련 형법 관점의 변화, 이게 이제 근거로 추가가 됐을 때 1조 2항이 적용되는 거죠. 그다음 3번. 3번에 1번 보시면 8조는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연달아서 나온 거는 저도 이제 처음 본 거고, 보시면 8조가 범법의 총칙, 형법 총칙이죠.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된다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총칙이 형사법규의 일반 법규다. 근데 개별 법령이 있으면 그게 우선 적용되죠. 그래서 형법에 법인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는데 개별 법령에 양벌 규정이 있으면 양벌 규정 법인을 처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별 법령이 양벌 규정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이건 틀렸죠. 처벌할 수 있겠죠. 이것도 죄형법정주의 근거된 거니까. 그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할 때 이거 그 지자체가 양벌 규정의 법인에 해당한다. 왜? 자기 사무를 처리하니까. 그다음에 3번 회사 합병이 있을 때
마지막 줄이 뭐야? 회사 합병했을 때 이거는 뭐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한 전속하는 법인에 뭐야? 승계되지 않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그 뭐야? 지문을 다 읽지 않고 중요한 이제 키워드만 읽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문제 풀 때 이걸 다 읽을 게 아니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 키워드 위주로 문제를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푸시면 되죠. 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다 설명해야 되는지. 자, 4번 볼게요. 배임죄에 있어서 타사자, 타인 사무 처리 의무 주체는 법인이다. 근데 뭐다?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의무 주체가 법인이더라도 배임죄의 주체, 범죄 능력, 처벌되는 사람보다 대표이사죠. 예, 틀렸고요. 그다음 4번. 자, 구속요건 착오, 예, 사실의 착오에 대한 건데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 자, 이거는 사실의 착오 나오면 이걸 그려놓고 하랬죠. O X X X O X O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예, 표 그려놓고 이게 이제 구체적 사실 착오, 추상적 사실 착오, 객착, 방착, 객착, 방착. 그 다음에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이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자 1번 보시면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했다. 그래서 A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그러면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고 객체의 동일성 착오니까 객체의 착오죠. 구체적 사실 착오, 객체의 착오. 그러면 학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학설이 없잖아. 그러면 다툼에서 판례니까 판례는 뭐다? 요거. 이게 판례죠. 법정주 부합설이죠. 그래서 이때는 5가 되죠. 5가. 그래서 5가 되면 뭐다? 발생사실의 기수. 발생사실 A에 대한 살인죄. 맞죠? 그 다음에 2번. 친구 A를 살해할 의사로 독을 놔뒀는데 이걸 모르는 A의 딸 B가 마시게 됐다. 사람이니까 뭐다? 구체적 사실 착오고 독약을 놨는데 이게 잘못 전달된 거지. 이게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방법의 착오다. 그죠? 구체적 사실 착오, 방법의 착오. 판례에 따른 뭐야? 이때도 5가 되죠. 5가. 그래서 이때도 뭐다? 발생 사실의 기수. 누가 죽었어요? B가 죽었죠. 그러니까 B에 대한 살인죄를 구성한다. 맞죠? 그다음 3번.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B를 A로 착각하여 살해했다. 이거는 뭐다? 아버지 B를 A로 착각했으니까 전속살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뭐다? 중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중한 사실로 처벌되지 않는다. 15조 1항이죠. 15조 1항. 그래서 전속살인죄가 아니고 보통살인죄가 된다. 4번은 되게 쉽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에 이론 문제가 이제 적고 쉽게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다음에 4번. 갑은 친구 A를 살해할 의도로 때렸고요. 근데 죽은 것으로 오인해서 증거인멸 목적으로 바다에 던졌는데 익사했다. 그럼 뭐다? 이거는 인과관계에 대한 착오죠. 근데 이거는 뭐다? 개괄적 고의다. 살인의 고의로 죽였는데 살인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개괄적 고의고 개괄적 과실은 아니고요. 개괄적 고의에 대한 사건에서 판례는 뭐다? 전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한다. 살인죄를 구성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 보시면 자,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기억번은 뭐야? 두 번째 줄에 폭행을 피하려고 무엇을 피하려고 두려워서 피하다가 했으면 뭐야? 인과관계 있죠. 인과관계 안 된다. 틀렸고요. 니은. 자,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을에게 밑에 있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게 아닌 이상 이게 중요하죠. 전적으로 위임됐을 때는 예외가 되는데 이건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갑 위에 있는 사람 전문인은 감독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갑은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그다음에 디귿 할로테인 사건이고요. 그래서 끝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려면 뭐야? 간 기능 검사를 했더라면 가정이잖아. 이게 합법적 대체행위죠. 대체행위. 했더라면 뭐야? 결과가 달라져야죠. 행위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때 뭐다?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일 때면 된다. 맞죠? 맞고요. 그다음에 리을 경기보조원 캐디는 마지막 줄에 뭐야? 그냥 업무상 주의무가 있죠. 예, 뭐 이런 거.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경기보조원, 캐디는 뭐야? 업무상 주의무 있죠. 카트 넘어지거나
골퍼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공에 맞거나 하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되겠죠. 예, 실제 사건도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6번. 자, 부작위범 1번 보시면 부작위한 방조는 인정되죠. 부작위한 방조가 인정되는 게 지점장 사건, 그다음에 법원에서 보증금을 횡령할 때 그 상관 등등 많이 있잖아. 예, 대항이 되고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도 되죠. 공통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고 공통으로 이행 가능할 때 공동정범을 인정하죠. 예,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자기 의무는 그다음 줄 신의 측, 법률행위는 됐고, 신의 측에 되냐, 안 되냐.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신의 측도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신의 측에 대한 자기 의무, 신의 측에 의해서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판례는, 부작위한 기망, 신의 측에 인정하는 게 뭐야? 아들 낳는 시술이죠. 예. 그럼 3번.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보시면, 업무상 배임의 신행의 착수 인정한다. 근데 이게 부작위죠. 부작위로 할 때는 일행, 계행, 구상 부작위, 구성요건적 그 상황에서 부작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을 것을 요구하죠.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그냥 부작위가 착수가 인정되는 게 아니야. 위험이 곧 발생하는 상황에서 멍 때려야 되는 거죠. 부작위를 해야 부작위범의 체행이 착수가 된다. 구성요건적 상황, 이게 이제 중요하죠. 많이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4번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근데 그 다음 줄에 두 줄 내려가서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게 이제 그 위험 상태를 지배하고 있다. 부작위 동치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줄에 그 부작위가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 이게 부작위의 동치성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작위범 성립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동치성, 그 다음에 쉽게 방지할 수 있다. 동치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일반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의 기억. 형법 제20조는 요거는 제가 그 동영 모의고사든 시험 시간이든 최신 판례든 엄청 말 많이 했죠. 다 나오고 있고. 자, 형법 제20조에서 정당성과 상당성은 행위의 측면이고 균형성은 결과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이고 독립적인 거는 아니다. 이거 너무 많이 냈죠. 제가 문제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니은. 다 필요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자, 포장된 아스파트를 걷어냈다. 이게 이제 이 판례 핵심 행위 키워드고요. 그럼 마지막 줄에 자구행위로 볼 수 있다는데 자구행위로 볼 수 없죠. 자구행위 제가 항상 말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자구행위는 인정된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그다음에 디귿. 갑을 칼로 찌르던 찰나에 그 사실을 모르던 갑이 상해의 고의로 A를 주먹으로 가격에 상해로 빠뜨렸다. 나는 상해 얘 다치게 하고 교도소 가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칼로 찔렸고 살인범을 잡게 된 거죠. 때린 거죠. 그래서 내가 정당한 그 고의, 범죄 고의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살인범, 상해범을 잡았기 때문에 객정상이 있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 그래서 이거는 주종요 결이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합된 경우고 이때는 우연방이라고 하지. 그래서 주종요가 필요하다는 견해, 주종요가 위법성을 조각하는데 주종요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이거는 행위를 중시하는 견해다. 그래서 행위를 중시하니까 이 사람은 행위반 가치가 있죠. 근데 여기는 결과불법이 있다고 생각해 틀렸죠. 행위불법이 결여됐다 틀렸죠. 행위불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죄의 불능미수다. 이것도 틀렸죠. 이건 행위반 가치가 있으니까 이건 기수범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나왔죠. 우연방해가 이제 어렵게 내려면 되게 어려운데 이건 불능미수는 불능미수범설밖에 없잖아. 절충설밖에. 이거는 솔직히 디귿은 못 찾으면 사람이 있을까? 시험 본 사람 다 맞췄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내가지고 틀린 거를 잡아낸 곳이 너무 많아. 그래서 쉬었다. 일단 니을 봅시다. 니을. 이것도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말했죠. 이거 중요하다고.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은 뭘 기준이냐? 기수가 아니고 종료시 기준이다. 그죠? 기수가 아니고 종료시다. 그래서 이거는 기수가 이른 때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틀린 질문이 되겠죠.
종료되지 않았으면 현재성이 인정되겠지. 종료 기준이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틀린 사람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8번. 자, 1번 16조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는 뭐다? 심지진이죠. 심사숙고, 지적능력, 진지한 노력, 심지진인데 그래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여기까지 맞고 끝에서 두 번째 줄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이나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얘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죠. 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제 해설 강의 뭐 다들 뭐 가지고 계시겠지만 시험지 들고 보셔야 돼요. 제가 뭐 PPT 안 쓰니까 문제 보시면서 따라오시고요. 그다음에 자 2번 자신의 강도상에 일관되게 부인했다.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일사부재리 죄가 바뀌지 않죠. 더 처벌되지 않지. 그래서 뭐다?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 거짓말로 증언하면 이거는 위증죄가 되죠. 틀렸고요. 3번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16조 정당한 이유가 없죠. 왜? 내가 행위시 기준으로 정당한 판단할 텐데 이거는 뭐야? 위반 행위 중간에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 경찰관 A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잘못했다. 위법하다고 오인했다. 적법한 집행인 공무집행인데 위법하다고 착각한 거죠. 착오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밀쳤다는 거지. 이거는 뭐다? 위전착이 아니고 위전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위전착이 아니고 뭐다? 16조 법률의 착오다. 금지의 착오다. 최신 판례고요. 제가 강의 시간이나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그 최신 판례 중에 영순위 일본으로 뽑았던 게 이거죠.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다고 한 거. 선모가지를 걸어다가 이제 혹시 안 나올까 봐 못 걸었는데 어쨌든 뭐다? 이거 나왔죠. 이거 제일 중요한 판례였어요. 이번 최신 판례 중에. 그래서 제 최신 판례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무조건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9번에 1번 중간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는데 피해자가 실제 한거불능이 아니다. 중간간죄 불능미수죠. 이건 뭐 유명하니까. 그다음에 2번 예금 통장 사본으로 투자금 받았다고 거짓말하다가 입금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던 중에 갑자기 무서워져. 발각이 무서워. 그래서 포기했다. 이거는 뭐다? 두려웠기 때문에 뭐다? 장애미수다. 중지미수가 아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위험성 불능미수에서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일간 사정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뭐다? 추상적 위험설. 맞죠? 그 다음에 4번 불능미수 수단 대상의 착오. 주체 들어가면 틀리죠. 수단과 대상의 착오로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불능미수는. 그리고 실행의 착수가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실행의 착수는 뭐야? 모든 미수의 공통 요건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뭐 이런 걸래? 야, 실행의 착수 없는 미수가 어딨어? 실행의 착수 해야지. 실행의 착수 없으면 뭐야? 예비죠. 예. 자, 10번. 10번에 1번. 자, 30조 공동정범이죠. 공동정범에서 공동하여는 고의범만 포함되고 과실범은 안 된다는데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포함된다. 30조의 공동도 과실범 들어간다는 게 판례고요. 그다음에 2번.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가 공모했다. 그 다음 주에 자기 자신에게 무고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자기니까. 근데 무고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한다 했는데 단독정범 안 되고 공동정범도 안 되죠. 되는 건 뭐야? 교사겠지, 교사. 그다음 3번 공모자 중 구성 요건적 행위를 직접 분단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 뭐다? 공모 공동정범 되겠죠. 그리고 끝에 두 번째 줄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 더라도 뭐야? 공동정범은 성립하죠. 방법까지 세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지. 4번 자 업무상 배임죄에서 두 줄 내려가서 공동정범 인정되려면 자 배임행위를 안다는 거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틀렸죠. 부족하고 뭐야? 교사 또는 전 과정에 관여할 정도로 뭐다? 적극 가담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됐고요. 너무 쉽죠, 이런 거는. 그다음에 11번. 자, 1번 보시면 공범 독립성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했는데 실행행위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공범 독립성설은 뭐냐? 공범의 행위만 있으면 돼. 교사범이니까 시키는 거, 교사 행위만 있으면 착수가 인정되겠죠. 그래서 이때 교사의 미수범은 부정한다 했는데 착수가 있으니까 교사자의 미수범을 인정하겠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 위법 유책할 때
공범이 되는 극단적 종속 형식에서 자, 책임 무능력자를 교사 방조했을 때 책임이 없는 사람이지. 근데 아까 뭐라고 공범이 되려면 책임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다 이때는 공범이 안 된다. 맞죠? 3번 교사 행위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했다. 이게 뭐야? 교사 행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죠. 예, 그럼 교사범이 되겠지. 그 다음 줄에 다른 원인으로 범죄 실행하더라도 뭐야? 범위를 만들어냈으니까 인과관계가 인정되니까 교사범이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맞죠? 자, 4번 방조범은 실행행위 중 또는 착수 전에도 가능한데 착수 전에 했을 때마다 정범이 실행 착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2번 죄수론 꼴랑 한 문제 나왔어요. 죄수론이 되게 어려운데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됐을 때 불가벌적 수반이 아니죠. 모의고사 내고 내가 몇 번 설명했어. 아마 한 2번 낸 것 같은데. 이때는 뭐다? 불가벌적 수반이 아니고 업무방해죄에 뭐다? 흡수가 안 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 수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사기 범행을 알고서 적금 매체를 양도했다. 그럼 사기의 종범이 되겠죠? 그때 송금된 피해자 돈을 임의로 인출했다. 사기 방조죄는 되지만 별도로 횡령죄는 안 되죠. 이때 횡령죄는 두 가지가 있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 왜? 위탁관계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이스피싱범, 본범에 대한 횡령죄가 되냐. 이것도 안 된다. 왜? 보호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된다. 3번 업무자가 건물주, 건물관리인이죠. 임차인들을 속였다.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가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엄청 많이 모의고사도 엄청 많이 했죠. 예. 배임 행위하고 사기죄하고 피해자가 같을 때는 뭐다? 상경이고 여기서처럼 건물주, 임차인, 피해자가 다를 때는 뭐다? 행위를 두 개로 봐서 실경이다. 라고 했죠. 그다음에 4번 절도범으로부터 알면서 악의로 자기합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환불받았다. 그러면 작물취득죄는 되냐? 알면서 받았으니까 작물취득죄 되죠. 그 다음에 별도로 사기죄가 되냐? 사기죄는 뭐야? 그 자기합수표를 넘겨주고 이 식당 주인을 속였냐 이 말이야. 자기합수표는 뭐다? 현금과 동일하다. 그래서 현금을 환불해줘도 자기합수표 가진 사람 뭐야? 자기합수표를 뭐야? 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어. 법적인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뭐다? 속인 게 아니죠. 그래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자 몰수 추징 1번 보시면 이것도 최신 판례인데 또 엄청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알려드렸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자 동영상 촬영했을 때 핸드폰과 동영상은 모두 뭐다? 물건이다라고 했지. 동영상은 세 번째 줄 보시면 동영상은 전자기록이다.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에요. 물건이 아니다. 틀렸죠. 그래서 몰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핸드폰하고 그 다음에 그 촬영, 동영상 촬영 전자기록 모두 물건이어서 형법 48조 몰수가 가능하다. 근데 48조 몰수는 임의적 몰수잖아. 그래서 뭐다?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둘 다 안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다 법관 마음이다. 라고 했죠. 그다음에 2번. 이것도 작년 최신 판례인가? 그런데 이것도 시험에 다른 시험에 한두 번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 뭐 어렵지 않죠. 도박 공간 개설했으면 직접 개설한 사람이 직접 참가해서 그러니까 도박해서 얻은 수익을 도박 공간 개설죄로 몰수 추징할 수 없겠죠. 왜? 죄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도박 공간 개설죄로 얻은 수익은 도박 공간 개설죄로 몰수 추징하는 거고 참가하여 얻은 건 도박죄로는 도박죄로 별도로 유죄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3번 두 번째 줄 보시면 웹사이트 매각 대가는 뭐다? 형법 48조 추징 대상이 안 되죠. 왜? 매각 대가는 뭐다? 재산이다. 재산. 재물이 아니다. 48조 안 된다. 그다음에 4번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거기 그대로 보관이 중요하죠. 그대로 보관은 뭐야? 그대로 보관. 안 썼다는 거죠. 받아서 그대로 보관하다가 그대로 반환했다. 그러면 뭐다? 뇌물을 먹은 게 아니고 소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징 몰수의 상대방은 수뢰자가 아니고 뭐다? 그걸 진짜 가지고 있는 증례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추징의 상대방은 증례자가 되고 그대로 보관하다 반환했으니까. 그 다음 줄에 추징 가액은 뭐다? 가액 산정은 마지막 줄에 반환시 가격이 아니고 선고시 가액이죠. 선고시 가액. 이건 뭐 쉽고.
그럼 14번, 1번 두 번째 줄 보시면 첫 번째 줄 특정 신문 광고 편중으로 그 다음 줄 X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했다. 이거는 불매운동 해가지고 세 줄 내려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 편중하지 않고 앞으로는 동등하게 하겠다. 파북창을 뚫게 했으면 이거는 강요죄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는 거죠. 요건 뭐 하시면 되고. 2번 채권 추심 회사의 지사장 갑이 그 다음 줄 회사 본사에 망하게 할 거야, 고발할 거야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임원에게 자연인에게 너 또 망하게 할 거야 똑같이 말했다. 그러면 협박죄가 된다. 이게 이제 뭐 출제 오류가 아니냐 하는 수험생이 있긴 했는데 이건 출제 오류는 아니고요. 본사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안 되고 상무 자연인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되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협박죄가 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아시죠? 예. 그다음에 3번 혼자 술 마시다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X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관에 대해서 협박죄가 안 된다. 왜? 경찰관과 X정당은 뭐다? 밀접한 관련이 없으니까. 예. 안 무섭죠? 여러분 만약에 경찰 됐다고 생각해. 근데 전화해가지고 누가 여기 뭐 폭파하겠대.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야? 좋아하죠. 왜? 그거 잡으면 승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좋은 거죠. 겁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밀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4번. 자, A의 장모가 있는데 두 줄 내려가서 A를 망하게 하겠다고 말해서 A의 장모가 A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처에게 전화해서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럼 갑의 행위는 당연히 협박죄가 되겠죠.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그 A에게 도달하는데 메신저처럼 장모와 부인을 사용한 거예요. 이건 뭐 해악의 고지 되니까 협박죄 맞다. 그 다음에 15번에 1번 보시면 두 번째 줄 큰 소리로 전과자다 했으면 뭐야? 공연 가능성이 있댔죠. 공연성이 있고 전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공연성 인정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성명불상자가 무슨 신문 자유 게시판에 뭐라고 게시물을 작성했는데 갑이 피고인이에요. 갑이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단 거야. 뭐라고? 어린 놈의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댓글을 달았다. 이거는 모욕죄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이게 최신 판례긴 한데 아마 못 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거는 몰라도 풀 수 있죠. 어린 놈의 새끼, 나이가 많은 놈의 뭐 반만한다, 뭐 연장자다, 이거 뭐다? 무례한 표현이죠. 모욕죄가 아니고 단지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욕죄는 안 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3번. 이사장 A가 전임 이사장 B에 대해서 재산을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근데 그게 허위 고소했어. 그래서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갑, 제3자죠. 다른 사람 갑이 시위를 하면서 A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 받은 사실을 적시했다. 그럼 이제 명예훼손 뭐 이런 게 되냐? 근데 이사장이 지금 허위 고소하고 다닌 거잖아. 그게 뭐야? 우리 그 재단법인의 중대한 이익, 공익, 이 문제 되겠죠. 그래서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된다. 명예훼손죄 안 된다. 이게 맞죠? 예. 대표자니까. 그 다음에 4번. 자, 동창 A가 팔로우를 해제하자 불만을 갖고 인스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해제하면 기분이 많이 나쁜가 봐요. 그죠?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동창 A가 팔로우를 해제한 데 불만을 갖고 A가 뭐 게시물을 올리니까 우와, 인성 저런데 친구들이 있으시네요.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말했다. 댓글을 게시했다가 곧 삭제했다. 그 다음에 A가 댓글을 미리 알림을 통해서 알게 됐다.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인성이 저런데 친구가 있으시네요. 이게 뭐다? 그냥 인성에 대한 그냥 추상적인 의견이라는 거야. 의견. 그래서 모욕죄 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이때는 뭐다? 그냥 단순한 의견. 단순한 뭐야?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욕죄가 안 된다. 이것도 최신 판례였고요. 그래서 요게 가장 좀 낯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뭐 나머지 위에 세 개가 맞으니까 4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16번 볼게요. 성폭력 범죄 기억. 나는 기억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도 좀 드는데.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A의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협박이 했다. 이게 강간죄의 협박이죠. 협박해가지고 A를 간음했는데 간음 당시에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 이게 뭘 묻는 거냐?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이걸 읽고 법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자,
강간죄가 폭행 협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야? 그 뒤에 간음이 있잖아. 이게 이제 합쳐지면 이게 강간이 되는데 이게 뭐다? 간음 시에는 뭐야? 폭행 협박이 없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지? 어디냐? 간음 당시에는 일체의 폭행 협박이 없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때는 있는데 이때는 폭행 협박이 없다는 거예요. 폭행 협박이. 이거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폭행은 대부분 뭐야? 폭행과 간음은 뭐야? 동시에 일어나. 왜? 폭행한 다음에 한참 있다 반항 영업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 근데 요건 뭐야? 협박이죠. 협박은 뭐야? 간음하기 전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협박한단 말이야. 그리고 뭐야? 나중에 만나서 성관계를 갖는 거야. 간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여기는 뭐가 있다? 이 판례 지문에 원래 법리는 뭐냐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뭐다? 강간죄는 성립하죠. 그 판례를 묻는 거예요. 그 판례.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읽고 요거 조금 일반적이 아닌 그 뭐야 유명한 사실관계가 아니어서 그런데 요거는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냈으면 이거는 쉬운 거죠. 그래서 협박은 내가 간격이 넓게 있다고 그랬잖아. 왜 협박을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 후에도 가늠할 수 있다.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그거죠. 그래서 협박을 계속 한 다음에 뭐다? 간음 당시에는 폭행 협박이 없죠. 왜? 이미 협박을 잘해서 이미 반항을 억압해놨으니까 간음할 때는 협박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시간적 간격을 묻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니은 미용업체. 요게 어디지? 군무원인가 어디서 한 번 나오긴 했어. 한 두 번 나왔나?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나왔더라고. 좀 신기해요. 자, 미용업체 회사를 운영하는 갑이 그러니까 대표야, 대표. 거기 근무하는 A 27세를 직원들하고 회식하는데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A의 볼에 입을 맞췄다. 그 다음에 A가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판례 구별하지 않았는데 문제되는 행위가 두 개야. 하나는 볼에 입을 맞춘 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거죠. 이 실제 사건에서는 볼에 뽀뽀한 게 뭐야? 강제추행이 안 됐어요. 그죠? 이게도 볼에 뽀뽀하는 게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이건 강제추행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의사에 반하지 않았단가? 그래가지고 안 됐고 강제추행죄가 되긴 했는데 뭐가 됐냐면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어요. 이 사건은. 왜 그랬냐? 거기 앞에 보시면 하지 마세요. 있죠. 하지 마세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게 이제 뭐다? 명확하게 의사에 반했다. 그래서 뒤에 행위가 뭐다?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 이건 맞는 지문이죠. 이걸 냈어. 신기해. 자, 디귿. 디귿.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 느낌 오죠? 이것만 봐도 두 줄 내려가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였다. 강제추행죄가 안 되고요. 뭐다? 공연음란죄다. 여기서 나오는 판례가 뭐야? 공연음란 행위가 특정인을 향해 됐을 때 강제추행죄 된다. 맞다 틀리다? 안 된다였죠. 안 된다. 그죠? 그 판례 묻는 거고요.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었겠지. 니을. 자, 과제를 도와주던 중 사촌 오빠죠. 그 다음에 A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A를 끌어안았다. 침대에 쓰러뜨렸다. 가슴을 만졌다. 강제추행죄인데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이 바뀌게 된 판례 전압 판결의 사실관계죠. 이건 뭐다? 강제추행죄 된다. 맞다. 의사에 반하면 이제 된다. 반항어가 필요 없다. 전압 판결이고요. 17번에 1번 보시면 자, 위력이란 업무방해죄 위력이란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동그라미 하시고요. 수업이 아닌데 괜히 동그라미 하라고 한다. 워낙 중요한 말이어가지고 일체의 세력이다. 유형 무형 불문한다. 그다음에 사회 경제 정치 지위 권세 포함하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 이거 맞지? 왜냐면 첫 번째 줄에 자유의사를 제압하게 할 만한이잖아. 이게 뭐냐? 정도를 말한 거야. 객관적 규범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뭐야? 실제로 현실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자, 업무 두 번째 줄에 반사회성을 띠면 업무방해죄가 안 되죠. 근데 조심하죠. 국어. 자, 국어. 저는 이런 거 잘 틀려요. 네 번째 줄 보시면 반사회성인데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야? 반사회성이 아닐 때는 뭐다? 업무방해죄가 되겠죠.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
제가 하도 이런 거 많이 틀려가지고 여러분 틀려도 뭘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예. 국어 문제죠. 3번.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지만 위험은 발생해야 된다. 업무 방해죄는 뭐다? 위헌범이다.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4번. 위력에 의한 행위 결과가 실질적으로 상대방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 그럼 업무 방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정당한 권한 행사. 정당한 권한 행사 중요한 말이고요. 권한 행사인데 뭐야? 지장이 생겨. 여러분 뭐야? 누가 여러분 만약에 일은 안 했지만 여러분이 뭐 알바를 한다고 해. 그럼 여러분이 알바하는데 사장이 갑자기 뭘 시켜? 그럼 여러분이 하던 일에 지장이 생기지. 그럼 사장한테 업무 방해죄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그 사람이 시키는 거, 지시하는 게 뭐다? 정당한 권한 행사면 이거는 업무 방해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니까.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것도 최근에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아. 시험에서. 그것도 뭐 몇 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18번에 1번. 요것도 최신 판례. 엄청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쉽게 나온 거예요. 쉽게. 그냥 사실관계만. 자, 모텔. 객실에 소란 피웠다. 그러면 집에 가 이 자식아 했는데 안 가. 그럼 뭐야? 퇴거불응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판례냐? 원래는 퇴거불응죄가 안 돼야 돼. 왜냐면 뭐야? 내가 12시까지 모텔에 있고 12시에 퇴실을 해야 되는데 퇴실 안 하고 있어. 그럼 뭐 사실상 주거의 평온, 주거권자가 맞죠. 왜? 법적인 권한이 없어도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다? 객실에 소란을 피우면 뭐다? 이때는 뭐다? 예외적으로 주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사실상의 주거권. 아시죠? 예. 그래서 이때는 퇴거불응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판례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원래는 안 되는데 이놈이 왜 됐냐? 예외적으로 특이한 사건인데 왜 특이하냐? 깽판 쳤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객실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모텔을 다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거불응죄로 처벌하겠다. 이때는. 그 다음에 2번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보시면 지방의회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갑이 그 다음 줄 출입을 제지하는 방어 요원들을 밀치면서 이게 중요하죠. 출입을 제지하는. 그래서 이제 그 주거침입죄에서 중요한 게 통상 출입 방법이냐 주사평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야지 않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해야지 않고 통상적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전압 판결의 가장 큰 핵심인데 여기서는 뭐야? 제지를 받았죠. 제지를 받으면 뭐야? 주사평을 해야 한 거야. 그래서 뭐다? 침입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것도 재미난 판례고. 그다음에 3번. 이것도 뭐야? 이것도 제가 최신 판례 강의할 때 손모가지를 내가 걸라다가 만 판례죠. 예,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100m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 건조물 침입죄 구성한다죠. 이때도 뭐야? 통상적 출입이 있었지만 법원의 결정에 반했다. 피해자가 찾아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모든 걸 봤을 때마다 이거는 주사평을 해했다고 본 거야. 예, 특이하죠. 예, 통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했고요. 이게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4번. 자, A와 불화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부모 을병과 함께 찾아갔다. 남편이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처제가 안 열어줘. 언니 안 열어줘. 열어주지 마. 그 새끼 안 돼. 그래가지고 안 열어줬더니 뭐야? 문을 부수고 들어온 거야. 그럼 뭐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니까 통상적 출입 방법 주사병을 했으니까 침입죄가 되냐? 돼야 될 텐데 이때는 뭐야? 안 된다. 왜? 내 집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설명 많이 들었죠. 그래서 내 집에 들어갈 때는 부수고 들어가도 괜찮다. 그렇죠? 예. 이 판례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뭐야? 오늘 집에 가서 들어갈 때 문 하나 부수고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주거침입죄 안 되죠. 그다음에 자, 19번. 19번. 자, 1번. 단순히 점유만을 침해했다고 절도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소유권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소유권,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다? 물건 자체, 가치 모두 불형사의 대상이죠. 맞죠? 2번. 갑이 내연관계에 있던 A와 아파트에 동거하다가 A 사망으로 등기 권리증이 있는 서류를 들고 나온 거야. 근데 점유는 뭐다? 민법에서는 점유가 상속되는데 형법에서는 점유가 상속되지 않죠. 그래서 상속인 자녀들 B씨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할 수 없어서 B씨 점유를 피해자로 하는 절도죄는 안 된다는 게 판례죠. 이것도 너무 쉽죠? 그 다음에 3번. 야간에 두 줄 내려가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서 출입문 고리가 열렸다. 출입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출입문을 열고 열려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다면 이거는 뭐다? 그 잠금 고리를 손괴한 거니까 특수절도죄, 야간 손괴 주거침입 절도죄가 된다. 그런 거죠. 4번.
모텔 객실에 낮에 들어갔다가 훔친 걸 절도야. 그러니까 침입은 낮이고 절취는 야간이다. 그러면 야주침 절도가 아니죠. 예. 그 이름 봐봐. 야간 주거잖아. 야간 절도가 아니고 야간 주거 침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주거 침입이 야간이어야 된다. 20번에 1번. 자,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데 그 다음 줄에 하도급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그것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 않죠. 공사 도급계약에서 이게 기망이냐 아니냐는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완성 의사와 능력이 있냐. 근데 보니까 뭐야? 완성시켰지. 그러니까 뭐야? 사기가 안 된다는 거죠. 설사 어떻더라도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이것도 뭐 쉽고 또 설명드렸죠. 2번. 자,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했다. 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럼 사기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 병원을 개설했을 때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요 판례가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던가? 최신 판례던가?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최신 판례 그 집에 누락이 돼가지고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목요일? 수요일쯤에 제가 카페에다 올렸죠.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고, 이건 뭐 근데 몰라도 풀 수 있죠. 예. 1번이 워낙 쉬웠고 2번도 뭐 의사랑 생각하면 되니까. 그다음 3번. 사기죄에서 재물교부 대가가 일부 지급됐다. 편취액은 뭐야? 재물 전부죠. 예.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4번. 이것도 최신 판례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죠. 이것도 무조건 나온다고 했던 거 나왔어요. 그래서 갑이 변호사 선임한 적이 없는데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했는데 허위 주장을 하는데 소명 자료가 허위냐에 따라 기망이 되는데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면 기망, 사기가 아니다. 는 거죠. 자, 21번, 1번. 횡령죄 본질이 신인관계에 따라서 그 다음 줄 위법하게 영득한 게 있다라고 하면 횡령죄는 뭐다? 보호가치가 중요하죠. 보호가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번. 업무상 배임죄에서 제의와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 성립 요건이다. 맞죠?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서 이들 사이는 뭐다? 일정과 관련성이 필요해요. 대응관계 관련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없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틀렸죠.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며칠 전에 설명드렸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따로 판례 드렸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3번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타사자라고 할 수 없다.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뭐야? 수분양권은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고 이건 뭐다? 그냥 권리다. 권리.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매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맞고요. 4번 다른 건 막 막 되게 귀찮게 막 길게 써져 있는데 세 번째 줄 주식은 뭐다? 권리죠. 그래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없다. 맞고요. 재물이 되는 건 뭐야? 주식이 아니고 주권이죠. 그다음에 22번 기억.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그 다음 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행위로 그 다음 줄 법인의 물건을 취거했다. 이 법인의 물건은 원래 타인 소유란 말이야. 이 대표기관이든 직원이든. 근데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직무행위를 하면 그때는 뭐다? 법인의 소유물도 뭐다?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직무의 매직이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그거죠. 그래서 자기 물건 취거에 해당한다. 권방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 맞고요. 니은 타사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금품을 수수했다. 청탁이 동종이더라도 배임수재죄 포괄일죄는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근 작년 재작년 판례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기출이 좀 많이 됐죠. 예, 어려운 시험에. 그래서 제가 몇 번 모의고사나 이런 때 냈던 것 같은데 다 맞추셨길 바라고요. 자, 디귿 지입차주가 요것도 손모가지를 건 것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 엄청 영순위? S급으로 한 것 중에 하나죠. 자, 지입차주가 두 줄 내려가서 할부로 팠는데 할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그러면 할부 대금 완납 안 했으니까 뭐야? 소유권을 취득 못했죠. 소유권 취득 못했기 때문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해서 타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원칙적으로 뭐야? 타사자예요. 그때는 원래 예전은 판례는 뭐야? 왜 타사자야? 소유주가 뭐다? 실질적인 소유주가 지입차주기 때문에 지입차주에 대해서 등기 등록을 가지고 있는 지입회사 운영자가 뭐다? 타사자다 였죠. 근데 여기는 할부대금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안 해서 못해서 지입차주가 이거는 타사자가 아니다 하는 거고요.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예, 시험에
이거 승진 시험에도 나왔지, 얼마 전에. 예. 강의 때도 말 많이 하고. 자, 그다음 니을. 이것도 최신 판례죠.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데 쉽죠. 첫 번째 줄 제가 강의 때 재판 때 해뒀으니까 언론사 논설 주관인 갑에게 두 줄 내려가서 수천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 3,987만 원? 3,900 얼마야? 3,900 얼마? 있을 때 뭐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그래서 배임수지죄가 된다는 거고요. 자, 미음.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하지 않다가 보증금을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이건 뭐다? 횡령죄가 안 된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 뭐다? 다 타사자가 아니고 타인 재물 보관자가 아니고 이때는 뭐다? 횡령죄를 부정하게 됐다. 전합판결로 변경됐죠. 그다음에 23번, 1번. 허위인사 작성죄 성립. 이것도 중요하댔죠, 제가. 이것도 재판 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립할 때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 객관적 허위설이다. 근데 작성자가 진단서 작성 당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진찰을 소홀히 착오를 일으켰다. 이거는 뭐다? 과실이죠, 과실. 그래서 소홀히 착오를 일으켰을 때는 허위진단 작성죄가 안 된다. 맞죠? 왜? 고의범이니까.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내가 막 중요하다고 나온다고 막 해도 지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으니까 재판 강의 찾아서 보세요. 제가 이거 다 중요하다고 했어. 거짓말하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자, 2번. 사문서 위조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권리 의무, 거래상 중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다.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도 포함한다죠. 포함한다. 요게 아마 주민 무슨 회의를 소집 공고문? 그때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포함한다. 이거 틀렸죠? 포함하죠. 그리고 3번. 요것도 최신 판례고, 요것도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중요하다고. 3번하고 같은 판례 느낌도 있어. 2번에서. 예전에 판례도 있지만, 이번에 또 갖다 이 법리를 쓴 거죠. 자, 갑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서명부 양식을 작성했다. 근데 그 다음 줄, 10,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안 모여. 그러니까,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했다. 문서죄의 문서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죠. 왜? 이거는 뭐다? 지지 의사를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 증명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또 중요했죠. 그 다음에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자, 공무원이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해. 근데, 세 번째 줄 보시면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잘못은 했지만 허위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허공작은 아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안 된다 였죠. 이건 쉽죠. 그다음에 24번. 자, 방화 의사로 주택 주변과 A의 몸에 라이터 불꽃을 켰다. A의 몸에 불이 붙었다. 이게 뭐다? 매개물이다. 매개물에 불이 붙으면 뭐야? 이게 실행의 착수죠. 방화죄. 그래서 주택 자체, 방화의 목적물에는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매개물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의 착수 맞다는 거죠. 틀렸고요. 2번. 집회 참가하는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음이 차단됐다. 일반 교통방해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가한 다음에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했다. 공모면 공동정범이 되냐 이 말인데 공모는 했고 그 다음 줄에 위법 상태를 지속시켰다. 그럼 뭐야? 실행행위가 있다는 거죠. 공모하고 실행했으니까 뭐다?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법리가 뭐냐면 일반 교통방해죄는 뭐다? 계속범이다. 계속범이니까 그 뒤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것도 워낙 유명한 거니까 잘 아셨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 교통방해치사상죄는 사상이라는 결과를 유일하게 하거나 직접 원인인 경우에만 상당하게 인정한다는데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죠. 이거 인간관계에서 유명한 표현이고 판례고. 그 다음 4번. 갑이 피해자들 기망해서 편취할 목적으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조직 운영했다. 중고차 매매 상사죠. 중고차 매매 상사. 요거는 뭐다? 범죄 단체는 아닌데 범죄 집단이라고 했죠. 오늘 이거 수업했는데. 어제? 오늘. 수업했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 왜냐면 범죄 단체를 중심으로 판례를 정리하니까. 근데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단체는 안 되는데 집단에 해당한다. 이게 맞고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좀 특이한 게 나올 때는 나머지 지문으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소고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25번에 1번.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해서 각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
그럼 각 금품마다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 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아마 동영모에서도 낸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겠다. 근데 원칙적으로 뭐야? 자기 일 한 거죠.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게 아니겠죠. 원칙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뭐야? 법령을 위반하게 했을 때, 예. 그때는 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다음 3번.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추상적 성실 의무를 게을리하는 일체의 경우가 아니고 무단 이탈, 의식적 포기와 같이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하게 한 구체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죠? 하기만 하면 돼.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공무원 된 다음에 깽판을 칠 때 치더라도 뭐야? 하는 척만 하면 됐죠. 그러면 직무유기죄가 안 되니까.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4번. 자, 증거물 오락기 변조 기판을 압수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락실 업주 피의자 피고인에게 돌려줬다. 그러면 자기 범인 증거인멸죄가 우선 성립하죠. 부작위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요. 또 뭐 어렵지 않고 26번에 1번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사실 진술 그 다음 줄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했을 때 뭐다? 위계공직방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충분한 수사 안 했다. 이건 뭐야? 불충분한 수사죠. 불충분한 수사를 했을 때는 위계공직방이 안 되고 충분한 수사를 했을 때도 발견을 못했다. 그때 뭐야? 위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설명드렸죠. 많이. 그다음에 2번 요거는 자주 나오는 거 아닌데 몇 번 나왔어. 근데 이거는 시험을 굉장히 젠틀하게 매너 있게 낸 거죠. 자, 보세요. 그게 뭔지. 자, X정당 국회의원 보좌관인 갑과 을이 두 줄 내려가서 위법하게 막고 있는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뭐야? 그 경위들이 공무원인데 위법하게 막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공무원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거죠. 이거 준 거야. 그러니까 뭐다? 그 사람들을 밀치는 행위는 공직방이 안 되겠죠. 그죠? 위법한 공무집행이니까. 예. 이런 거는 이제 눈치껏 푸시면 되고. 3번 위계공직방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권력작용으로 포함되고 사경제 주체, 비권력작용도 포함되죠. 이것도 뭐 틀렸고 많이 봤을 거고. 4번 미결 수용자 변호인이 두 번째 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 활동을 하는지 그거는 뭐다? 교도관의 심사 대상, 업무 대상, 감독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뭐다? 이거를 속이더라도 위계공직방은 안 된다. 그래서 심부름, 이거 집사 변호사 사건이고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방어권 때문에 변호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때문에 변호인 접견 가면 이거는 뭐다? 멀리서 뭘 하는지 보기만 하고 내용을 듣거나 뭐다? 참견할 수가 없죠. 큰일 나 그러면. 자, 26번 끝났고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에 1번 보시면 자, 증거위조죄에서 형사사건이란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기소되지 않거나 불기소, 무죄 선고 모두 포함한다. 그래도 뭐다? 나중에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뭐다? 증거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왜 그러냐? 건들지 말라는 거죠.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증거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증거가 정확해야 우리가 이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유죄 무죄 상관없이 건들지 말라는 거지. 증거 자체를 오염시키지 말라. 이게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소송 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하겠죠. 뭐야? 하기 싫으면 뭐야? 증언 거부권 행사하라는 거죠. 증언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뭐야?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틀렸고 3번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란 형사사건 등에서 그 다음 줄 형벌권 또는 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 플러스 뭐다? 징계, 형벌의 경중, 정도, 가중에 대한 정상 인정하는데 증거도 뭐다? 포함된다죠. 이것도 뭐 너무 쉽지. 많이 됐고. 자, 4번. 요거는 제가 문제 풀다가 헷가닥 했던 부분이에요. 야, 문제 뭐 이렇게 냈냐? 그지 같아. 자, 보세요. 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면, 타인의 형사사건 위증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형사사건에 대해서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면 뭐가 돼? 위증교사죄가 되죠. 방어권 남용으로. 근데 뭐야? 증거인멸교사죄는 안 돼요. 증거인멸이 아니니까. 근데 안 되는데, 나 그래서 맞는 줄 알았어. 그래서 왜 이게 틀렸지? 출제 오류인가 했는데 출제 오류는 아닌 것 같고, 다행히 보시면 거기 앞에 나와 있는 방어권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게 틀린 거죠. 예. 방어권 남용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타인을 교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고, 예. 남용하는 취지에서 이게 이제 방어권 인정이 틀렸다.
인정하는 취지에서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데 근거가 틀렸죠. 방어권 남용이다. 방어권 남용으로 뭐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틀렸다. 뭐 이런 걸 바꿨을까? 그렇네. 참.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27번은 4번이 좀 특이한 문인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번에 1번이 좀 쉬웠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4번까지 읽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처음 봤네. 자, 28번 볼게요. 형소법. 자, 수사의 단서에서 1번. 자, 수사준칙 규정은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하면 검시조서를 작성하죠. 사법경찰관에 송부하고요. 사법경찰관은 뭐야? 똑같아. 서로 도와. 그래서 뭐다? 검증하면 검증서 작성해. 검사에게 송부해. 그러면 검사는 아니냐? 똑같아. 검사나 사경이나 뭐다? 검시조서를 작성하면 보내주고 검증조서를 작성하면 보내주고 서로 양방향으로 똑같다. 그다음에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는 그 다음 두 줄 내려가서 고소권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 고소권 행사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예, 법원의 별도 허가가 있을 때 고소권이 인정된다. 이게 판례죠. 그다음 이게 틀렸고요. 그래서 자, 3번.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대리하여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있다. 남한테 대신 갖다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대신 제출한 거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양벌 규정이 있을 때 즉고발 사건에서 피고발인을 A 주식회사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왔어. 몇 번? 한 3번 나왔나? 네. 이 판례. 자, 그 다음 줄에 회사의 등록번호, 이게 법인번호예요. 법인번호를 적고 대표자 B의 성명, 주민번호로 주소를 기재했다. 근데 고발장의 표시가 B, 그러니까 대표자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맞다. 왜? 법인을 쓸 때 법인 그 명 쓰고 그다음에 번호 쓰고 그 밑에 대표이사 써요. 대표이사 쓰고 주소 쓴 거죠. 그래서 뭐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표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B를 추가했다고 원칙적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맞고요. 그다음에 29번. 경찰관이 성폭력 범죄로 체포 절차에 착수했으나 피의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고 또 세 번째 줄에 별도 범죄인 특수공직방 치사상죄로 현행범 체포했다. 그럼 뭐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현행범 지금 이 생긴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했으면 됐고 그 전에 시작했던 뭐야?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 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 왜? 현행범 체포를 했으니까. 그죠? 현행범 체포 요건에 구비하니까 그것만 갖춰도 된다 이 말이고요. 자, 2번. 외국인을 체포할 때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줄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게 원칙이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없으면 뭐다? 그때는 위법하지 않다고요. 실제 사건은 인도네시아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뭐다? 위법하지 않다였죠. 왜? 알려줘도 너가 통보하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방어권에 침해가 없으니까 괜찮다 였고요. 근데 이거는 맞는 거죠. 원칙을 물어본 거니까. 3번.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제시와 집행이 그 다음 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됐다. 그러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 더라도 뭐야? 지체된 기간 동안 체포는 위법하겠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면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이 지체된 건 뭐다? 위법하다. 자, 4번. 현행범 체포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 변명기회, 사유 변변이죠. 이거를 고지하고 일반인이 이미 체포한 현행범인을 경찰관이 인도받았을 때도 뭐야? 경찰관이 고지를 해야죠. 인도받았을 때. 틀렸고요. 이거 뭐 쉽죠? 그다음 30번. 요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 조문을 냈는데 모르겠다. 조문을 엄청 잘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쉬웠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 이게 판례가 아닌데 판례처럼 냈어. 출제자가 이건 판례가 아니에요. 판례가 아니고 아무튼 설명드릴게요. 판례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게 보는 견해인데 뭐 실무 견해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냈더라고. 자, 30번의 기억 보시면 자, 125조는 영장의 야간 집행에 기재가 없으면 일출절 일모르 그러니까 야간에 뭐다? 들어가지 못한다.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125조문 그대로 낸 거고요. 이게 맞죠? 그다음에 니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인데 판례는
하나, 둘, 세 번째 줄. 수색영장의 야간 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217조에 뭐다? 220조에 따라서 야간 집행을 뭐다?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야. 220조에 따라서. 근데 야간 집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의 압수, 그러니까 야간 집행하는 경우의 압수가 적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다? 적법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명시한 적은 없어요. 적법하다는 취지인데 이게 틀린 지문인데 판례가 뭐냐면 밤 8시에 긴급 체포한 다음에 밤 8시 몇 분쯤에 그 2km 떨어진 주거지에 가서 마약을 압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다? 긴급 체포 217조 압수로 야간했지만 적법하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를 보니까 뭐 주석서 같은 데 보니까 요거를 이제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갖다 쓰는 건데 판례가 명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요 판례는 그런 판례 평석 견해를 근거로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는 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 8시에 그 압수한 판례를 갖다 쓰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적법하다, 그 야간 집행을 적법하게 본다는 학설이 근거로 갖다 쓰는 판례가 있는데 그거를 근거로 이렇게 출제한 거죠. 그래서 야간 집행을 제한하는 명분 규정이 존재. 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압수하는 게 뭐다? 적법하다고 본다는 견해가 강하다 이 말이죠. 판례 입장은 아니에요. 명시하진 않았어. 근데 뭐 실무가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주석서 보면 나왔어 이렇게. 자, 디귿 216조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때 급속을 요할 때는 야간 집행에 제한에 관한 규정, 이 125조죠. 12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게 몇 조냐? 220조 요급 처분이죠.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니을, 이거는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긴급 체포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다. 이게 뭐다? 217조 2항이죠. 그래서 30번 문제가 조문 문제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니은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기역은 125조, 그다음에 디귿은 220조, 그다음에 니을은 217조 2항을 낸 건데 니은은 뭐다? 판례가 명시한 게 아니고 그 판례를 갖다 해석하는 입장에서 출제를 한 거라서 요거는 조금 낯선 문장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31번 정보저장 매체 압수수색 1번 특정 범죄 혐의 관련해 가지고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임의 제출 받은 경우는 영장 압수와 다르게가 아니고 같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줄 수사기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할 수 없음이 뭐다? 원칙이에요.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죠. 영장과 동일하다. 2번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는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임의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그 다음 줄 압수의 대상이 한정된다는 거죠.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에 관련돼서 한정되고 그 다음에 뭐다? 정황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포함을 하죠. 거기 그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됐을 때 직접 관련 플러스 간접 증거, 정황 증거까지 포함한다는 게 판례니까 뒷부분이 틀렸죠. 3번 피의자 소유 관리하는 정보조작 매체를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다. 제3자가 제출하는 거죠. 이때는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까지 일괄 모두 임의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다음 줄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하는 거는 뭐다?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된다.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증거은닉범이 범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범범 관리에 정보조작 매체를 임의 제출했고 범범이 실질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으면 범범에게 뭐다? 참여권이 보장돼야 된다. 보장되지 않아야 된다. 왜? 범범이 포기, 양도했으니까 이때는 뭐다?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최강욱 의원 사건이죠. 틀렸고요. 그다음 32번 1번 보시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과 그 다음에 불복 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뭐 좋은 말이죠. 이건 뭐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에 2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피의자는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했는데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 달라는데 보여줘야죠. 잘못된 거죠. 근데 그 후에 변호인에게는 보여줬다. 그래도 피의자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위법하다 이 말이죠. 적법하지 않죠. 이거 틀렸고요. 그다음 3번 금융계좌 추정용 압수수색 영장에서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자료를 수신하기에 앞서 금융기관의 영장 원본을 사정에 제시하지 않았다. 사전 제시해야 되죠.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죠.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맞고요. 그다음에 4번 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란 122조가 뭐냐면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거야.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급속을 요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급속을 요한 게 안 알려도 되는 때가 언제냐?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숨겨. 그래서 뭐다?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33번에 수사준칙 보시면 자, 1번 사법경찰관이 고발 사건을 수사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 불성취 경찰을 했다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그것과 이제 반대된 거죠. 인정되는 외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몇 조냐면 33번 245조의 5, 2호 있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고 인정되는 외에는 서면과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돼 있죠. 그거 이제 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불송치 결정했을 때 사법경찰관은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는 통지해야 되고요. 이건 맞는데 통지받은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검사가 보안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보안수사를 요구할 때 1인이 범한 수재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은 보안 수사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11조 관련된 거죠. 11조에서 관련 사건. 그래서 수사 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 그래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했을 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즉각 중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긴 틀렸고요. 그다음 34번에 1번 어떤 소송 절차가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공판 기일에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맞고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다른 내용으로 증명될 수 있는데 엄격한 증명이다. 이게 틀렸죠. 자율원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는 자율원 증명이다. 맞고 3번 몰수 추징액은 모두 엄증이 아니죠. 자율원 증명이고요.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양형 조건은 두 번째 줄 법원의 재량사항이고 마지막 줄에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인정하면 된다. 이것도 맞죠. 그다음 35번에 1번 자, 관련된 다른 형사 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죠. 근데 당해 형사 재판에서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대로 채택하는 게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배척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그다음에 2번 임의 제출물을 압수할 때 218조 임의 제출된 것인지 다툼이 있다. 그러면 임의성은 누가 입증해? 검사가 입증하죠. 네. 그다음에 3번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했다. 이거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검사가 회유, 압박 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담보되면 그때는 신빙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4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 310조 적용되는 건 행위자가 증명해야 되죠. 행위자가 증명하고 자유로운 증명이고 그 다음에 전문 증거에 대한 제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이건 틀렸죠. 적용된다 했으니까. 그다음 36번에 1번 318조 1항은 증거 동의했을 때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 증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방법 제한이 없으므로 법원이 재반사전 참작해서 그냥 인정하면 된다. 폭넓게 인정하는 거 맞고 2번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서 증거로 동의한다는 거는 괜찮죠. 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하죠. 예. 문제 있는 것만 개별적으로 체크한다는 거고 이것도 맞고 다 알지. 3번 증거 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철회할 수 있다. 근데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죠.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요.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증거조사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많이 봤다. 예.
그다음에 4번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해서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죠. 근데 뭐다?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죠. 않는 한. 그래서 반해도 된다. 이거 틀렸죠? 네. 드디어 마지막 장이다. 자, 37번 1번 기억. 210조 사망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못할 때는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거로 동의했더라도 달리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영장주 위반이니까 증거동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신문할 때 미리 진술 거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뭐다? 증거능력 부정돼야 되죠. 근데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안 된다. 이게 맞고요. 디귿 긴급체포 당시 요건 충족에 대해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 위법한 체포다. 그 체포에 의해 유치 중인 작성된 진술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게 맞죠? 예.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진짜 어렵지 않고. 니을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될 때 두 줄 내려가서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 뭐야? 괜찮은 거죠. 그래서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죠. 발 바꾸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많이 나왔으니까 됐고. 자, 미음 218조를 위반해서 소유, 소지,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임의제출의 주체에 위반됐다. 그러면 당연히 위수중이겠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거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왜? 영장주 위반이니까. 그다음 38번 기억 310조 사망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란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됐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인정은 뭐야? 객관적인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됐다. 이거는 뭐야? 실질적 진정성리를 말하는 거죠.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수사 과정에 작성됐다. 수사기관이 작성했으니까 이건 뭐야? 피신조서가 되는 거죠. 피신조서. 그래서 형식과 관계없이 피신조서가 되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명칭 상관없죠. 기재된 피의자의 자백진술 부분은 312조 사망이 적용되니까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맞죠? 디귿 312조 5항. 이거는 수사 과정에 작성된 진술서죠. 이때는 수사기관의 관여이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줄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면 명칭이나 장소 상관없이 뭐다? 수사 과정에 작성된 진술서다. 맞죠? 참고인 참고인 그 사람들 찾아가서 직장에 찾아가서 하더라도 뭐다? 수사관이 찾아가서 하면 뭐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거다. 312조 5항이다. 이런 취지고요. 니을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 기재한 조서는 형법소법에 규정이 없죠. 예외 규정이 없다.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면 쓸 수 있죠. 그래서 증거 동의하지 아니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 동의하면 쓸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자, 미음 수표 발행 부수법 위반죄. 수표는 뭐다? 직접 증거이기 때문에 뭐다?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다 알고 있고. 그다음 39번에 1번 즉결 심판 절차에서 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백 보강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냥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2번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 이거는 뭐다? 310조 피고인 자백이 아니죠. 피고인 자백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긴 한데 피고인 자백 보강 증거 될 수 있냐? 보강 증거도 안 된다. 왜? 자백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다? 증거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보강 증거 될 수 없다는 거고요. 3번 310조 피고인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 진술은 포함되지 않죠. 왜? 다른 사람이니까 자백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독립증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독립증거, 유죄 증거로 그거 하나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은 뭐다? 서로 간의 보강 증거는 당연히 될 수 있겠죠. 독립증거가 되는데 보강 증거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서로 보강 증거 될 수 있다. 그럼 4번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예, 맞고. 그다음에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보강 증거죠. 예, 맞고. 그다음에 40번. 이거는 이제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사례 문제라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되게 쉽죠. 기본적인 내용만 나왔어.
자, 보시면 40번에 자, 엑스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받았다. 5천만 원 중도금 받았을 때 이게 배임죄가 문제된다는 거죠. 갑의 친구인 을은 병이 엑스토지를 탐낸다는 걸 알고 갑 매도인을 부추겨서 그 다음에 웃돈을 받고 엑스토지를 병에게 팔 것을 마음먹게 했다. 이게 뭐야? 교사죠, 교사. 범행 결의 만들어낸 거. 그다음 병에게 엑스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병으로부터 전액을 조우받고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주었다. 그러니까 제2 매수인에게 뭐야? 등기를 해줬다. 그 다음에 A는 24년 5월 15일 소유권을 병에게 넘겨버린 사실을 알았다. 이게 범죄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이때 이제 고소기간이 기산되는 거고, 그 마지막 줄에 2024년 12월 1일에서야 경찰에게 배임죄로 고소했다. 그러니까 고소기간이 나중에 문제 되겠죠. 자, 기억 보시면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매도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배임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1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받았냐? 중도금 받았고 제2 매수인에게는 뭐야? 돈 다 받고 뭐야? 등기까지 넘겨줬죠. 그래서 배임죄의 주체 타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착수 기수 다 있으니까 배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게 맞죠? 부동산 이중매매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1 매수인에게 중도금 받았냐?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배임죄 주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엑스토지는 갑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이다. 틀렸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성립하긴 하는데 거기에 제공된 부동산은 뭐다? 영득한 게 아니고 배임행위에 제공된 거다. 그래서 작물이 되지 않는다. 오늘 수업했죠? 어제? 오늘. 자, 디귿. 갑과 을이 각각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를 함께 기소됐다. 그래서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다. 이 형사법 문제죠. 여기서는. 다음 줄에 갑의 법정지수에 의하여 갑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갑의 법정진술 중요하지 않죠. 누가 중요해? 당해 사건 피고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을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를 을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을이 내용 인정을 하면 쓸 수 있고 부인하면 쓸 수 없다. 맞고. 그다음에 니을 만약 갑과 A가 따로 살고 있는 사촌 형제다. 따로 살고 있는 사촌 형제 먼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족상도례 328조 2항이 적용된 거고 이거는 합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친고죄고 고소기간 6개월. 안 날로부터 6개월이냐? 5월 달에 알았는데 12월 달에 했으니까 6개월 지났죠. 그래서 고소기간 도과해서 고소는 부적법하다. 이거 맞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아까 그거 그리고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1시간 넘게 이렇게 했는데 빨리 한다고 했는데 1시간 10분 만에만 하시던데 저는 또 오래 걸리네요.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해설했고 고생하셨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